실화 추적, 강에서 떠오른 세 개의 가방. 화천강 살인사건에 숨겨진 연결고리. 2023년 9월 3일 새벽,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의 화천강 하류. 물 한 개가 짙게 깔린 강 한가운데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 박모 씨는 처음엔 그것이 그냥 버려진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검은색 가방 하나가 천천히 물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가방이 같은 위치 근처에서 잇따라 떠오르자 그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가방이 세 개나 동시에 떠오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방향에서. 그의 신고는 오전 5시 40분에 화천경찰서 상황실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강력팀은 처음엔 단순 유기물 처리 사건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첫 번째 가방을 열었을 때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내부엔 물에 젖은 청과 검은 비닐, 그리고 그 안쪽엔 인체 일부로 보이는 조직이 있었다. 형사 김도현은 그때의 냄새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썩은 냄새가 아니라 이상하게 세제를 섞은 것 같은 냄새였어요. 뭔가를 감추기 위해 씻은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현장 감식반은 즉시 주변 수색에 들어갔다. 두 번째 가방에서는 여성의 의류와 신발 한 짝이, 세 번째 가방에서는 절단된 손목 부분이 발견되었다. 각각의 가방엔 동일한 종류의 은색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그 테이프의 절단면은 매우 매끄러웠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커터로 정밀하게 잘라낸 흔적이라 분석했다. 사건은 즉시 화천강 변사체 사건으로 수사 전환되었지만 언론에는 단 한 줄의 보도도 허락되지 않았다. 경찰 내부 문서에는 내부 유기 가능성, 범행 시점 최소 1개월 전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다. 그 말은즉 피해자는 이미 한참 전에 사라졌고 누군가 체계적으로 그 흔적을 지워왔다는 뜻이었다. 사건을 맡은 담당 형사팀은 5명, 팀장인 조상국 경감은 20년 경력의 수사관이었다. 그는 첫날 브리핑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 유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 강에 무언가를 돌려보내려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가방 3개는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국과수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 3개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조직에 DNA가 서로 일치합니다. 한 사람의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었다. 그런데 왜 3개의 가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을까? 누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나눈 것일까? 경찰은 곧 실종신고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최근 2달간 화천군과 인근 춘천, 인제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은 총 7명, 그중 여성 3명, 남성 4명. 하지만 DNA는 그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마치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가방이 떠오른 지점 위쪽 2km 구간에 있는 교각 하단에서 폐쇄회로 CCTV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흔적이 있었다. 데이터가 끊긴 시점은 8월 2일 밤 11시 47분.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근처 마을의 전력망에도 이상 전류가 기록되어 있었다. 조상국 경감은 말없이 CCTV 서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히 시체를 유기한 게 아니야. 누군가 이 강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낸 거야. 그날 밤 경찰은 강가를 다시 찾았다. 달빛이 흐른 물 위로 비치고 있었다. 형사 김도현은 손전등으로 수면을 비추다 문득 멈췄다. 바로 그 자리, 3개의 가방이 떠오른 지점 근처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건 얇은 금속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위엔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K4B7 Return. 그 순간 형사들의 무정의가 동시에 잡음을 냈다. 치익, 조, 상, 욱. 경감님, 들리십니까? 강상류 쪽에서 또 뭔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경감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 새벽강 위에서 또 하나의 검은 물체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것은 네 번째 가방이었다. 새벽 2시 10분 화천강 상류. 형사 김도현은 플래시를 강물 위로 비췄다. 네 번째 가방은 다른 세 개와 달랐다. 이번 것은 검은 천이 아니라 군용 위장 무늬의 가방이었다. 표면엔 K47과 비슷한 각인이 또렷했다. 군 관련자일 수도 있다는 말이 현장에 퍼졌다. 가방을 꺼내는 순간 현장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가방 안엔 진흙에 젖은 노트 한 권, 낡은 휴대전화, 그리고 철제 팔찌가 들어있었다. 휴대전화는 이미 부식이 심했지만 메모리칩은 간신히 복구 가능했다. 그 안에서 나온 단 한 장의 사진. 젊은 여성이 군복 상의 차림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배경은 군부대 정문, 옆에는 이름이 가려진 표지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팔찌에는 HSY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경찰은 즉시 병무청 기록을 조회했지만 HSY라는 이름의 여성은 등록되지 않았다. 그녀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군복을 입고 있었을까? 조상국 경감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기록되지 않은 피해자. 누군가가 이 여자를 일부러 삭제한 거야. 그 무렵 한 통의 익명 제보 메일이 화천경찰서 수사본부로 도착했다. 발신자는 이름 없이 단 한 줄만 남겼다. 7월 30일 화천강 다리 밑을 보세요. 그날 거기서 그들을 봤어요. 메일엔 함께 CCTV 캡처 이미지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화질이 흐릿했지만 화면에는 3명의 인물이 비치고 있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나머지 2명은 모자를 눌러 쓴 채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시간 표시는 7월 30일 23시 52분. 바로 CCTV가 멈추기 직전이었다. 형사팀은 즉시 인근 차량 블랙박스와 군부대 진입도로 CCTV를 확보했다. 놀랍게도 같은 시각부대 정문으로 진입한 차량 한 대가 포착됐다. 차량 등록번호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납업체 명의였고 운전자는 실종자 명단에도 없었다. 수사망은 점점 군 내부 관련자로 좁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수사본부에 뜻밖의 지시가 내려왔다. 부대 관련 자료 접근을 중지하라. 국방부와 협조 중이다. 누군가 윗선에서 사건을 맡고 있었다. 조 경감은 명령을 무시하고 비공식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군무원 출신 제보자 강모 씨를 찾아갔다. 강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결국 한마디를 남겼다. 그 여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그날 밤 김도현 형사는 노트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물에 젖은 글자들 사이에서 간신히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있었다. 화천 D구역 실험 중지 명령. 실패자 4. 처리 완료. 김 형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실험이라는 단어, 그리고 처리 완료. 누군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이 아닌 조직적인 은폐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제보 메일을 보낸 발신자가 확인되었다. 메일은 서울의 한 PC방에서 전송된 것이었고 CCTV에는 마스크를 쓴 여성이 포착됐다. 경찰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의 정체를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 27세. 6개월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이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분석한 피해자의 DNA가 바로 한서윤과 일치했다. 말이 안 돼. 메일을 보낸 사람이 피해자라고. 조 경감은 망연자실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메일을 대신 보낸 걸까? 그리고 왜 사건 직후 그 신호가 화천부대 근처의 군 통신망을 거쳐 전송되었을까? 형사 김도현은 강가의 바람 속에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누군가가 그녀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낸 거야. 밤이 깊어가던 시각, 수사본부에 또 한 통의 파일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메일이 아니었다. Record to Don MP4 영상 파일이었다. 파일 제목 속 이니셜은 팔찌에 새겨진 그것과 같았다. 조 경감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엔 어두운 지하실이 비쳤다. 그리고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약 이 영상이 발견됐다면 나를 찾지 말아요. 이미 늦었으니까. 그 순간 화면 끝에서 철제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카메라가 흔들렸고 화면은 끊겼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 시커먼 물속을 비추는 화면 속에서 한서윤의 얼굴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다. 바로 화천강의 물결 속으로. 조상국 경감은 영상이 끝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사 김도현은 모니터에 고정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영상은 분명 누군가의 고백이자 경고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피해자의 유언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경의 구조, 철제문, 형광등의 각도, 그리고 들리는 저주파의 윙윙거림. 모두 군사시설 특유의 환경음을 닮아 있었다. 지하시설에서 찍힌 게 확실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향분석팀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덧붙였다. 영상 속 잡음 주파수가 화천 D구역의 발정이 주파수와 동일합니다. 화천 D구역.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위치 개념이 아니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폐쇄된 군 실험단지. 수년 전 방호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봉쇄되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물밑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요. 밤마다 강이 울어요. 주민들의 증언은 미신처럼 취급되었지만 조 경감은 귀를 기울였다. 그는 즉시 비공식 수사팀을 꾸렸다. 대원 3명, 김도현 형사, 감시교원 박정은, 그리고 외부 IT 포렌식 전문가 윤재현.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한서윤이 남긴 영상의 원본 출처를 찾는 것. 윤재현은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삭제된 타임스탬프 사이에 남겨진 좌표값 하나가 복원되었다. N328 넥 12기 7 211지실 넥 52개 09 화천 D구역 경계선 바로 아래였다. 이건 그냥 경고 영상이 아니라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김도현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비밀리에 화천 D구역으로 향했다. 입구는 이미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지만 옆쪽 폐수 배관 통로를 통해 진입이 가능했다. 안쪽은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의 향으로 가득했다. 불빛 하나 없는 긴 복도 끝에서 윤재현이 갑자기 멈춰섰다. 소리 들려요? 그건 기계음 같았다. 규칙적이면서도 묘하게 생체 리듬과 비슷한 맥동. 복도 끝, 철문에는 관찰동 B3이라는 표식이 있었다. 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에는 오래된 실험대와 모니터, 그리고 유리 캡슐 같은 구조물이 줄지어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물이 반쯤 차 있었고 안에는 부식된 여성용 군복이 떠 있었다. 가슴 부분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07차 피실험자. 피실험자. 박정은이 숨을 삼켰다. 조 경감은 서류 더미를 뒤져 문서를 하나 꺼냈다. D07 생체 반응 실험 기록. 대상 여성 27세. 이름 삭제 상태. 불안정 과도한 천변화 조치. 강수계로 이동 후 처리. 강수계 화천강. 한서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실험의 결과물 자이었다. 윤재현은 모니터 한 대를 켰다. 검은 화면 위에 녹색 문장이 깜빡였다. Return complete. Data backup. Unit CMY. 이건 자동 백업 메시지예요. 누군가 이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시스템이 작동하며 복도의 경고음이 울렸다. Unauthorized access detected. 들켰어. 나가야 돼. 조 경감의 외침과 함께 세 사람은 통로로 달렸다. 뒤에서 붉은 비상등이 켜지고 금속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김도연이 노트북을 들고 외쳤다. 데이터 복사 완료. 나왔어요. 그들이 간신히 빠져나온 뒤 지하실은 완전히 정전됐다. 그리고 그날 새벽 화천 D구역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렸다. 공식 기록에는 노후 전선 합선으로 인한 화재라 쓰였다. 하지만 조 경감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 증거를 지웠다. 며칠 뒤 복구된 데이터에서 단 한 개의 파일이 남아 있었다. D Project Internal Log MP4. 화면 속에는 군 제복을 입은 남성이 등장했다. 실험체 07 통제 실패. 천폭주 및 자가 변이 발생. 강수계로 회수 후 폐기 절차 진행. K47 지휘의 수행. 김도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K47. 그건 우리가 가방에서 봤던 코드예요. 그 순간 조 경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미확인 번호. 그가 전화를 받자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상국 경감,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K47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화는 끊겼다. 그날 이후 조 경감은 감찰 조사 명목으로 본청으로 소환되었다. 사건 기록은 기밀 등급 상향으로 봉인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화천강의 CCTV에는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물결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 그리고 강 위로 떠오르는 또 다른 가방 하나. 조상국 경감은 본청 감찰실의 좁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면벽한 흰 벽, 녹음 중임을 알리는 붉은 불빛. 그는 20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왔지만 이번처럼 침묵이 무겁게 짓누르는 일은 없었다. 조 경감, 당신이 말한 K77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찰관의 말은 단호했다. 보고서엔 미확인 화학물질 실험 관련 유언비어로 처리될 겁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유언비어면 왜 국방부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 사건을 봉긴했습니까? 감찰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밀었다. 화천강 변사체 사건 내부정보 유출자 의심 보고서. 그의 이름이 피의자란 칸에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잠시 화천으로 돌아갔다. 강은 여전히 잔잔했다. 그러나 물 위에는 작은 물결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무정이가 잡음을 내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 경감님, 들리세요? 김도현입니다. D구역에서 복원된 파일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 안에 한서윤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 경감은 차를 몰아 다시 화천으로 향했다. 새벽 1시
김도현은 낡은 창고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화면엔 보안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녹화 시각은 일주일 전. 지하 D구역 화재 이후 완전히 폐쇄된 구역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타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목에 걸린 철제 팔찌가 선명했다. HSY. 이건 불가능해요. 분명히 DNA가 일치했는데. 김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조 경감은 화면을 확대했다. 그녀의 팔에 문신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K.R.7. 그녀가 그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새벽 강변 마을에 CCTV가 일제히 꺼졌다. 같은 시각 군통신 주파수에서는 정체불명의 암호 신호가 포착되었다. Phase 2. Return Initiated. 이틀 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이상한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병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의 목에는 K47이라 새겨진 군용 인식표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낡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기계음이 섞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나를 만들었고 나는 이제 그들을 끝낼 거야. 조 경감은 녹음을 들으며 손이 떨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한서윤의 것이었다. 그는 즉시 김도현과 함께 병원의 CCTV를 분석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흰 환자복을 입고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한마디를 남겼다. KJ17은 멈추지 않아. 내가 멈출 거야. 그녀가 사라진 방향은 남쪽 다시 화천이었다. 며칠 뒤 화천강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전력센터의 블랙박스엔 이상한 열 신호가 기록되어 있었다. 물 위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온도 급등, 그리고 인체로 추정되는 열원. 온도는 47도. 기묘하게도 K47의 숫자와 일치했다. 그날 밤 조 경감은 강변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안개 속 수면 위를 걷는 듯한 그림자 하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한서윤 맞습니까? 그가 부르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조 경감님, 이건 제 싸움이에요. 제 안에 아직 그들이 있어요. 순간 강 위의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녀의 몸은 비처럼 흩어졌고 물결만 남았다. 조 경감은 무릎을 꿇고 손에 남은 팔찌 조각을 바라보았다. HSY, Return.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비공개. 화면엔 단 하나의 문장이 표시되어 있었다. Phase 3, Connection. 김도연의 목소리가 무정이 너머에서 들려왔다. 조 경감님, 부대 쪽에서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K447 코드가 다시 활성화됐어요. 화면이 흔들리고 신호음이 끊겼다. 그리고 화천강 전역에서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그 중심, 강 한가운데의 물이 거품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서서히 떠올랐다. 표면엔 희미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D Project, Phase 3, Resurrection. 조 경감은 그제야 깨달았다. 한서윤은 그저 실험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 즉 부활, Resurrection의 열쇠였다.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은 날이었다. 사건 발생 후 정확히 147일째 되는 날, 수사본부는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 박진호는 그 서류 더미 앞에서 손을 멈췄다. 무언가 빠져 있었다. 그가 몇 주 전부터 마음속 깊이 느껴온 불안한 공백.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 그를 짓눌렀다. 화천강에서 떠오른 세 개의 가방. 처음엔 단순한 유기살인 사건으로 보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 알 수 없는 인물들의 관계가 얽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DNA 감정 결과가 도착한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완전히 뒤집혔다. 1 국과수 감식실 오후 2시 47분. 형사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검은 장갑을 낀 연구원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그 안에는 희미한 머리카락 한 올과 손톱 밑에서 채취된 조직 표본이 들어있었다. 박진호는 손끝이 떨렸다.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해자와 동일한 유전자의 일치율 99.8%. 추정 신원 한윤서, 사망자로 분류된 인물. 하지만 한윤서는 이미 2달 전에 화천강에서 사체로 발견된 세 번째 가방의 피해자였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DNA가 또 다른 가방에서 나온 것이다. 형사팀은 즉시 모든 자료를 재검토했다. 혹시 시신 바꿔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형사님. 바꿔치기라면 조직 손상 흔적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정황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졌다. 그때 형사 조대혁이 밀봉된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민가 뒤편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휴대전화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휴대전화에는 영상 하나가 남아 있었다. 파일명은 단순했다. 레코드 차이 MP4. 슬은 영상은 흐릿했다. 어두운 창고, 철문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카메라가 흔들리며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증거야. 누가 날 죽이더라도 진실은 물 위로 떠오를 거야.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한윤서였다. 영상 속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 뒤에는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것은 강유석, 실종된 3년 전 사건의 용의자였던 남자의 문신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진우는 숨을 삼켰다. 모든 사건이 하나의 축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3년 전의 미제 사건, 화천강의 가방, 그리고 실종된 증인들. 그날 밤 경찰은 강유석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다.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이 화천군 외곽의 폐창고 CCTV에 포착됐다. 그 시각 새벽 3시 22분. 영상 속 그는 무언가를 트럭에 싣고 있었다. 검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 그 장소에 도착한 수사팀은 녹슨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3개의 금속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 장의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진실은 물속에 있다. 하지만 물은 결국 흘러간다. 그로부터 10일 후 경찰은 마지막 발표를 했다. 화천강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강유석은 신병 확보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공범 또는 배후 인물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 발표문을 끝까지 읽지 못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봉투 하나가 있었다. 안에는 사진 2장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강유석의 문신, 두 번째는 박진우의 팔에 찍힌 문신과 똑같은 문양이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제야 떠올랐다. 세 번째 가방의 위치를 처음 제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옛 동료 형사였다는 것. 밤이 깊어갔다. 화천강은 여전히 잔잔했다. 그러나 그 잔잔한 물 아래에는 여전히 3개의 가방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가라앉아 있었다. 진실은 물 위로 떠오른다.
한윤서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 강 위로 또 하나의 가방이 떠올랐다. 이번엔 형사들이 아니라 기자들이 먼저 발견했다.